2005년 11월 김장철이 한창이던 괴산의 어느 배추 공장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김치를 담그던 50대 여사장이 김장 대목 한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배달을 직접 가져간다던 그날 밤, 단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공장 직원들과 거래처 사장들 모두가 당황했지만 아무도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마을 공동소각장에서 발견된 파쇄된 서류 뭉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며칠 밤을 새워 맞춘 그 종이 조각들 안에는 배추공장 여사장의 죽음을 미리 계산하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05년 11월 19일 토요일 아침 8시 괴산군 괴산읍 배추밭지대 한가운데 자리한 청솔식품 공장 정문이 열리고 30살 직원 김소라가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전날 밤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트럭 3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김장철입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새벽까지 일하고 해 뜨면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김소라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날 밤까지 정리하던 주문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한 줄. 괴산읍 새마을살이 박땡 미배송.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장님 확인. 이상했습니다. 김장철의 미배송이라니. 더구나 사장 박영자는 배송 하나하나를 직접 체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소라는 포장실로 내려가 야간 근무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새마을살이 배송 안 나간 거 맞아요? 네, 사장님이 본인이 직접 가져간다고 하셔서요. 밤 11시쯤? 트럭 싣는 거 제가 도와드렸어요. 김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배송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김장철엔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단골집이거나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곳일 때. 그런데 이상한 건 사장님이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7시 반이면 벌써 사무실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을 시간인데 9시 반. 공장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건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네, 청솔식품입니다. 거기 어제 김치 배달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언제 오는 거예요? 오늘 친척들 다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격리 직원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사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사장 박영자의 책상, 전표와 자, 계산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진 주문 수첩, 커피잔 하나. 하지만 정작 주인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밤새 거래처 갔다가 집에 들렀겠지. 피곤해서 좀 늦는 거겠지. 그런데 10시가 넘어도 11시가 넘어도 박영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김소라는 공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 2005년 당시 괴산 같은 시골 공장에 CCTV가 있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지만 박영자는 몇 년 전 도난 사건 이후 출입문 앞에 흑백 카메라 한 대를 달아뒀습니다. 화면 속 11월 18일 금요일 밤 10시 50분. 회색 패딩을 걸친 박영자가 사무실 문을 나섭니다. 한 손에는 휴대전화, 다른 손에는 작은 수첩. 그는 전화를 귀에 대고 무언가를 말하며 주차장 쪽으로 걸어갑니다. 화면은 흑백이라 표정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급하지도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마무리하러 가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1시 15분. 김소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박영자의 남편 최문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남편분이시죠? 혹시 사장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문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공장에 안 계세요? 네,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서요. 이상하네. 어젯밤 11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가 급한 데가 있다고 다시 나갔거든요. 저는 그게 공장인 줄 알았는데.
김소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공장에도 없고 집에도 없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갈게요. 오후 1시 반. 최문식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안에 책상, 의자, 컴퓨터, 모든 게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자가 어디 간 거지? 최문식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15분, 괴산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남편 최문식과 공장 직원 김소라. 실종자는 50대 여성 박영자. 마지막 목격 시각은 11월 18일 밤 11시경. 마지막 목격 장소는 청솔식품 공장. 경찰은 즉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공장 주변 배추밭 사이 농로, 공장과 자택을 잇는 좁은 시골길, 의용소방대와 마을 주민들까지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박영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떨어진 옷가지도, 가방도, 신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박영자의 휴대전화는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공장 뒤편 야산 기지국. 밤 11시 17분. 그 뒤로 신호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김장 대목이 한창이던 그 밤, 괴산의 배추밭 어딘가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추와 소금으로 김치를 담그는 계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계산. 그 차갑고 정확한 계산의 흔적은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마을 공동소각장에서 이상한 쓰레기 자루 하나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1월 20일 일요일 새벽 6시. 괴산 읍내 전체가 깨어났습니다. 실종 신고 이틀째. 경찰은 수색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공장 뒤편 야산부터 인근 저수지까지 반경 5km 전 지역이 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긴 막대기로 수풀을 헤집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335조를 짜서 배추밭 사이 농로를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장님 하고 외쳤고 누군가는 말없이 땅만 내려다봤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찾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살아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오전 10시 경찰은 수색견 2마리를 투입했습니다. 박영자가 입었던 옷가지 하나를 맡긴 뒤 공장 주차장에서 출발했습니다. 개들은 주차장을 빙빙 돌더니 이내 공장 뒤쪽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수색대가 뒤따랐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오르막길, 낙엽이 쌓인 산길. 그러나 개들은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끊긴 것입니다. 여기서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수색대장의 말이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을 파고 낙엽이 걷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옷가지도 가방도 그 어떤 흔적도. 오후 2시. 지역 방송사 카메라가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은 공장 앞에 서서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김장철 한창이던 괴산의 한 배추 공장에서 50대 여사장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수색 현장을 비추고 공장 건물을 비추고 그리고 한 남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남편 최문식. 그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최문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자 없으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좀 찾아주세요. 영자야 어디 있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시청자들은 화면 속 남편의 눈물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잃은 슬픔. 그것만큼 명확한 게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경찰 조사실 안에서는 조금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11월 18일 밤 정확히 몇 시에 집에 들어오셨습니까? 11시 아니 11시 반쯤요? 아까는 11시 조금 넘어서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김장철이라 너무 피곤해서. 그럼 부인이 다시 나간 건 몇 시였습니까? 그것도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관은 조서를 적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최문식의 진술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장소가, 상황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잤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잠깐 나갔다 왔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혹시 그날 밤 부인과 다투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부부 사이 별 문제 없으셨습니까? 네. 저희는 잘 지냈어요. 최문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노트에는 다른 문장이 적혔습니다. 진술 일관성 부족. 시간대 혼선. 추가 확인 필요. 해가 지고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이틀 동안 드론까지 띄웠지만 박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장은 텅 비었습니다. 김장 주문은 쌓여만 갔지만 그것을 처리할 사장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공장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주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마을살이 박땡 미배송. 박영자가 직접 배달하겠다던 그 마지막 배송. 그러나 그 집에 김치가 도착한 적은 없었습니다. 트럭도 김치도 사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습니다. 실종 당일 밤 11시 12분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은 공장 인근에서 야산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신고자 남편의 진술과 이동 경로 간 불일치 발견. 추가 조사 필요? 밤 11시 12분 휴대전화가 끊어진 직후부터 남편의 알리바이는 서서히 빈칸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 속에는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그림자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정작 경찰이 찾고 있는 건 이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서였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진 그날 밤의 진실이었습니다. 박영자는 1955년 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막내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무렵 그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구로공단의 작은 봉제 공장.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었습니다. 젊음을 바쳐본 돈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모셨고 동생들 학비를 댔습니다. 35살 그는 다시 괴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생활이 지쳤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부모님 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작았습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절인 배추를 만들어 읍내 시장에 납품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배추를 다듬고 소금물에 절이고 포장했습니다. 그의 김치는 맛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했습니다. 무게를 속이지 않았고 상한 배추를 섞지 않았습니다. 거래처가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5년이 지나자 비닐하우스는 공장 건물이 됐고 청솔식품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45살 박영자는 마을에서 배추 여왕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던 그에게 결혼은 먼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혼자 늙으면 어쩌려고. 마을 지인들도 한두 번씩 중매를 권했지만 박영자는 늘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48살 되던 해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최문식, 45살. 경기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괴산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고 택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삶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최문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자 씨 같은 사람 만나면 저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영자의 지인들은 걱정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박영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랑 같이 살고 싶어. 혼자는 외로워. 2002년 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공장 직원 몇 명과 마을 지인들. 최문식 쪽 하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최문식은 공장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배송도 하고 창고 정리도 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최문식은 성실하게 일했고 박영자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 장부에 이상한 항목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격리 직원이 박영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캐시 서비스 출금 내역이요. 금액이 좀 큰데 확인하신 건가요? 아, 그거? 남편이 급하게 쓸 때가 있다고 해서. 근데 한 달에 여러 번 나가고 있어서요. 박영자는 장부를 넘겨보다가 말없이 닫았습니다. 수도권 유흥주점, 고급 식당, 오호레저라는 이름의 장소. 명의는 대부분 박영자였습니다. 최문식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벌어서 같이 쓰는 건데 뭐 어때? 나도 좀 사람답게 써보자고. 공장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장님 남편 돈 쓰는 게 좀 심한 것 같던데. 하지만 아무도 박영자 앞에서 직접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박영자의 휴대전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분석하던 중 몇 년 전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거래처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오늘 올라가요. 잘 도착했어요. 다음엔 언제 볼 수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내용과 서울행 기록,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현금 출금들이 무언가를 암시했습니다. 박영자 본인 역시 남편 몰래 사용한 돈이 적지 않았다는 것. 완벽한 피해자는 아니었다는 것. 최문식은 나중에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만 나쁜 놈은 아닐 거예요. 영자도 나한테 숨긴 게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토로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정당화를 쌓아 올리고 있던 걸까요? 2005년 가을,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냉랭해졌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남편분한테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일 얘기만 하고. 마을 이웃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둘이 같이 걷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예전엔 가끔 같이 장도 보러 다녔는데. 그리고 11월 김장철이 시작됐습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돈이 가장 많이 도는 시기. 그 한가운데서 박영자는 사라졌습니다.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계산과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바꾸는 계산. 그 두 가지가 같은 공장 안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괴산경찰서 수사팀은 박영자의 휴대전화 기록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 추적은 그리 정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이동 경로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 박영자의 통화 기록. 오후 9시 45분. 거래처 사장에게 걸려온 전화. 통화 시간 3분. 10시 12분. 공장 직원에게 건 전화. 통화 시간 1분. 10시 40분. 택배 기사에게 받은 전화. 통화 시간 2분. 밤 11시 12분. 거래처 사장에게 건 전화. 통화 시간 45초.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거래처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박영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사장님. 막바지 물량 오늘까지는 다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그의 휴대전화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기지국 기록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밤 11시 12분. 괴산 읍내 기지국. 11시 14분, 공장 인근 기지국으로 이동. 11시 17분, 공장 뒤편 야산 기지국에서 마지막 신호. 그 뒤로 완전히 끊김. 누군가가 박영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공장에서 야산 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박영자 본인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장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2005년 괴산 같은 시골 지역에 CCTV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장 출입문 앞 흑백 카메라 한 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밤 11시 이후 화면은 어두웠고 화질은 형편없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수사관은 최문식을 다시 불렀습니다. 참고인 조사 세 번째였습니다. 11월 18일 밤 정확히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10시 반쯤 들어가서 계속 집에 있었어요. 부인이 다시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게 몇 시였죠? 최문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11시 조금 넘어서요. 아니, 11시 반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트럭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증언이 있습니다. 밤 11시 반쯤 당신 집 앞에서 트럭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최문식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건 저희 트럭 맞을 거예요. 영자가 타고 나갔으니까요. 부인 혼자요? 네, 그랬을 거예요.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적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김장철이라 피곤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부인이 밤늦게 혼자 트럭 타고 나가는데 어디 가는지 묻지 않으셨습니까? 물었죠. 급한 데가 있다고 했어요. 어디가 급했는데요? 그건 말 안 해줬어요. 최문식의 답변은 자꾸 뒤로 물러났습니다. 명확했던 것이 애매해지고 기억났던 것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수사관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 부인과 다투셨습니까? 아니요. 목소리 높인 적도 없습니까? 없어요. 부인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 공장 뒤 야산입니다. 거기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잘 안 가요. 그쪽은? 그날 밤은요? 안 갔어요. 집에 있었다니까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최문식은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방어적인 자세였습니다. 경찰은 공장 내부를 정밀 수색했습니다. 사무실 바닥, 책상 밑, 창고 구석구석, 루미놀 시약을 뿌리며 혈흔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옆 바닥 틈새에서 미세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양이 너무 적었습니다. 확증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공장 뒤편 야산도 다시 수색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고 수풀을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가지도 혈흔도 그 어떤 물증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심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정황은 이상했지만 결정적인 게 없었습니다. 실종 사건과 살인 사건 사이 가장 견고한 벽이 수사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시들해졌고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김장 주문은 취소됐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누군가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이 남긴 흔적 하나를 미처 지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공장 뒤 야산을 가리켰지만 경찰이 마주한 건 텅 빈 들판과 남편의 애매한 기억뿐이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새벽 5시 반. 마을 이장 이춘복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62살.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트럭에 올라타 마을 공동 소각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소각장을 정리하는 게 이장의 일이었습니다. 소각장은 마을 끝자락 야산 입구에 있었습니다. 시멘트 블록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 주민들이 태울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었습니다. 이춘복은 트럭에서 내려 쓰레기 더미를 살폈습니다. 비닐봉지, 종이 상자, 낡은 옷가지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놓인 검은색 쓰레기 자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루는 묵직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버리기엔 너무 컸습니다. 이춘복은 자루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잘게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 누군가 일부러 문서를 갈아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이춘복은 종이 조각 몇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가 보였습니다. 보험, 피보험자, 사망, 수익자. 어렴풋하지만 분명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장님 실종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찜찜한데 그는 자루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트럭에 실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마당 한쪽에 자루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그냥 태워버려야 하나? 그러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이춘복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35살 이춘호. 읍내에서 작은 사무기기 가게를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거 좀 봐라. 이상하지 않냐? 아들은 종이 조각들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누가 일부러 파쇄기로 간 것 같은데요? 그러게. 근데 여기 보험, 사망 이런 단어들이 보이잖아. 혹시 박영자 사장님 관련된 거 아닐까요? 부자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맞춰볼까? 네. 이거 맞춰보자. 퍼즐처럼. 그날 밤부터 이춘복과 아들은 저녁을 먹고 나면 식탁에 앉아 종이 조각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수백 개의 조각. 같은 흰색, 같은 크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춘호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색깔별로 나눠봐요. 약간씩 종이 색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두 사람은 조각들을 색으로 분류했습니다. 순백색, 미색, 연한 노란색. 그 다음엔 글꼴로 분류했습니다. 큰 글자, 작은 글자, 굵은 글자. 그리고 문장의 흐름을 따라 하나씩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테이프로 이어붙인 종이 조각들이 하나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에 큰 글씨가 보였습니다. 생명보험 증권. 이춘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맞다? 조각을 더 맞추자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피보험자 박영자, 수익자 배우자 최문식, 가입일 2005년 11월 3일, 보험금액 3억 원. 가입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1월 3일, 박영자가 사라진 건 11월 18일, 불과 15세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아들이 다른 종이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더 두꺼운 종이. 이춘복은 그 조각들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또 하나의 문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식회사 청솔식품 주식 양도 및 위임 계약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장과 토지의 권리를 특정 사고 발생 시 전부 배우자 최문식에게 이전한다는 내용. 양도인 서명란에는 박영자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체가 이상했습니다. 이춘복은 공장에서 받은 영수증을 떠올렸습니다. 박영자의 글씨체. 또박또박하고 정갈했던 그 글씨와 계약서의 서명은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거 경찰에 가져가야겠다. 12월 이틀 목요일 오전, 이춘복은 파쇄된 종이 조각을 모두 담아 괴산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테이프로 이어붙인 보험 증권과 계약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냥 이상해서요. 사장님이 실종되기 직전에 이런 걸 준비했다는 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수사관은 서류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마을 소각장에요. 열흘 전쯤. 왜 진작 가져오지 않으셨습니까? 맞춰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잘게 찢어져 있어서.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수사팀장이 내려왔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문식 다시 불러. 지금 당장. 평범한 시골 마을 이장의 욱하는 의심이 수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파쇄된 종이 속에 숨겨진 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죽음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한 차가운 계획서였습니다. 파쇄된 보험 증권이 발견되자 수사는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최문식의 통신 기록을 전면 재분석했습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이동 경로, 실종 전후 석 달치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 11자리. 저장된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빈도가 이상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통씩, 때로는 밤늦은 시간에도 연결됐습니다. 경찰은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명의자는 양미정, 35살. 괴산 읍내에서 청보리 호프라는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이었습니다. 12월 닷새 월요일 오후, 경찰은 양미정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는 짙은 화장에 검은색 패딩을 입고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최문식 씨와 어떤 관계십니까? 그냥 아는 사이요. 통화 기록을 보면 거의 매일 연락하셨던데요.
양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으로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님이었어요. 자주 오셔서 친해졌고요. 손님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습니까? 그건 말이 끊겼습니다. 수사관은 문자 메시지 출력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좀 보시죠. 10월 15일? 당장 이혼해요. 아니면 우리도 끝. 이건 당신이 보낸 문자 맞습니까? 양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문식 씨가 부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네. 언제부터 만나셨습니까? 작년 겨울쯤부터요. 1년이 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사관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최문식 씨가 부인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양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 씨가 다른 남자랑 연락하는 걸 알고부터 문식 씨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속상해했는데 나중엔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 돈인 줄 알고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이 다른 데도 돈을 썼다. 회사도 다 자기 명의단. 그런 얘기하면서 화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요? 그 얘기하고 나서부터 그 사람이 없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사관이 펜을 든 채 양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어요. 술 먹고 취했을 때 저는 처음엔 그냥 화나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진심처럼 들렸어요. 11월 18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양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하지만 수사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양미정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 그날 밤 11시 40분 그의 휴대전화는 청솔식품 인근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휴대전화가 그날 밤 공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양미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무너지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먼저 죽이자고 한 건 아니에요. 문식 씨가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하는 말을 여러 번 했고 저는 그때마다 제대로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맞아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식 씨가 전화했어요. 11시 반쯤. 공장 뒤로 오라고. 저는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양미정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공장 뒤편 야산 입구에서 최문식을 만났습니다. 트럭이 서 있었고 트럭 짐칸에는 큰 비닐 포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어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문식 씨가 절 못 오게 했어요. 그냥 가라고.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그 포대 안에 뭐가 들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양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양미정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날 밤을 재구성했습니다. 11월 18일 밤 10시 반, 박영자는 마지막 배달을 하겠다며 공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문식은 그보다 먼저 공장에 가 있었습니다. 공장 사무실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격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공장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이번엔 더 정밀하게. 사무실 바닥 틈새, 책상 뒤편, 창고 구석. 루미놀 시약을 뿌리자 사무실 책상 밑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극미량이지만 분명했습니다. DNA 감식 결과 박영자의 혈액과 일치했습니다. 공장 내 배추 절단기 주변에서도 동일한 혈흔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처리하려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의자 최문식은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뒤 시신을 트럭에 실어 공장 뒤쪽 야산 묵밭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됨. 내연녀의 문자, 파쇄된 보험 서류, 그리고 사무실 틈새의 혈흔. 세 조각이 맞춰지자 그날 밤 배추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비로소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2006년 1월 14일 금요일, 검찰은 최문식과 양미정을 살인 및 사체유기,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김장철 배추공장 살인사건, 보험금 노린 계획 범죄. 괴사는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2월 23일 청주지방법원 괴산지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안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장 직원들, 마을 주민들, 기자들 모두가 두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피고인석에 최문식이 들어섰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얼굴은 지난 석 달 동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최문식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실종됐을 뿐입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15세 전 3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본인, 또한 회사 지분을 본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종입니까? 최문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파쇄된 보험 증권, 위조 의심 계약서, 사무실에서 발견된 혈흔, 양미정의 진술서,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 퍼즐 조각들이 법정 안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과 왜곡된 분노를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의심, 자신이 회사 재산에서 배제됐다는 박탈감. 이것이 동기입니다. 세 번째 공판. 양미정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11월 18일 밤 무엇을 보았습니까? 양미정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트럭 짐칸에 큰 비닐 포대가 있었어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어요. 피고인 최문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당신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양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직접 본 게 없지 않습니까? 포대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럼 추측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정황 증거가 충분합니다. 피해자의 혈흔, 사전에 준비된 보험, 내연 관계, 범행 당일의 거짓 진술. 이 모든 것이 피고인의 범행을 가리킵니다. 6차례의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최문식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그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보험 계약서와 위임장이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박영자의 서명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장 직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런 계약서에 사인할 분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문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던 분인데 갑자기 전 재산을 남편한테 넘긴다? 말이 안 돼요. 마을 이장 이춘복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파쇄된 서류를 발견했을 때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숨기려고 한 거라고. 2006년 6월 20일 화요일.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문식은 피해자와의 갈등,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심, 내연 관계 유지를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비록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사무실 내 혈흔, 사전 가입된 고액보험, 위조된 재산 이전 계약서, 공범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허위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최문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장 직원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고인 양미정은 방조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양미정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최문식은 무표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법정을 나가기 직전 그는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박영자의 조카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문식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괴산 배추 공장의 실종 사건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법은 판결했고 범인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영자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가을, 청솔식품 공장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아무도 그곳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장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인 공장. 보이지 않는 낙인이 건물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다른 데서 김치 받기로 했어요. 전화는 더 이상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잡초가 자랐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박영자가 15년 동안 일궈온 것들이 단 몇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해 11월 한 남자가 괴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박도현, 박영자의 아들, 32살. 서울에서 작은 IT 회사에 다니던 그는 어머니가 실종된 뒤 1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공장을 정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팔아버릴까 아니면 그냥 문 닫을까. 하지만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계산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주문 수첩, 펜, 커피잔. 1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박도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장 설립 초기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시작하던 때, 배추를 손으로 다듬던 어머니의 모습, 첫 거래처와 악수하던 날, 웃고 있는 어머니. 박도현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평생 배추로 먹고 살았잖아. 근데 그 끝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괴산으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2007년 2월 박도현은 공장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직원 대부분은 떠났지만 격리였던 김소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장님한테 받은 게 많아서요. 공장 이름을 바꿨습니다. 청솔나눔 식품. 박영자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엔 거래처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걸면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아, 거기 그 사건 있던 곳 아니에요? 하지만 박도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김치를 담가 샘플을 만들고 거래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레시피 그대로. 배추를 고르는 법, 소금물 농도, 양념 배합. 모든 걸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따라했습니다. 저희 김치는요, 제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담근 겁니다. 맛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씩 거래처가 늘어났습니다. 괴산 읍내 식당 2곳, 청주의 작은 마트 1곳. 시작은 미약했지만 김치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조금씩 들어왔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2008년 김장철. 박도현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과 연락해 독거노인 100가구에 김장김치를 무료로 나눴습니다. 공장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매년 이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이름으로라도 좋은 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김치를 담은 박스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청솔나눔 식품 정성으로 담근 우리 김치. 박도현은 직접 트럭을 몰고 어르신들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겼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올해도 김장 걱정했는데? 맛있게 드세요. 저희 어머니 레시피예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박도현은 종종 공장 뒤편 야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도현은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자신이 일군 공장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계실 거라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그 집 아들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 대견한 청년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앞을 지날 때도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높은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웃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설명되지 않는 재산 이전 이야기가 들리면 누군가는 경찰에 알렸습니다. 주변에서 이혼하라는 말이 반복되면 가족들이 개입했습니다.
작은 신호들. 그것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마을 사람들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괴산 배추공장 여사장 실종 사건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여전히 김장의 계절마다 박영자를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또 다른 누군가의 비극을 막는 작은 장치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이 명확히 밝혀지고 법의 심판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결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만약 주변 사람들이 더 일찍 이상한 기운을 눈치챘다면 어땠을까요? 갑작스러운 고액보험 가입, 실종 15세 전 3억 원, 설명되지 않는 재산 이전 서류, 공장과 토지를 배우자에게 넘기는 계약. 그것들은 누군가에게는 남의 집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서였습니다. 만약 공장 직원이, 거래처 사장이, 마을 이웃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봤다면, 만약 누군가 이건 이상하다고 경찰에 알렸다면 박영자는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작은 신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경제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이 반복되던 가정 안에서 박영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는 없었을까요?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배추 여왕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정 안에서는 점점 고립돼 갔습니다. 남편의 과도한 지출, 내연 관계, 갈등. 우리가 보는 능력 있는 사장님 뒤에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과 피로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05년 당시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부부싸움은 집안일이라는 인식, 성공한 여성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편견. 그 사이에서 박영자는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셋째,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장은 과연 파쇄된 종이를 집으로 가져왔을까요? 누군가의 사소한 의심과 귀찮은 수고가 한 사건의 결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춘복 이장이 그날 새벽 그냥 쓰레기를 태워버렸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밤을 새워 종이 조각을 맞추지 않았다면 최문식은 보험금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보이는 작은 이상 징후들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참견하기 싫다고, 괜한 오해를 살까봐. 그렇게 외면하는 사이 누군가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과거 비슷한 보험 계약, 재산 이전 강요, 실종 전후의 이상한 정황.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경찰청 또는 제작진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작은 기억 하나가 또 다른 사건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05년 11월 괴산의 어느 배추 공장에서 사라진 한 여성, 박영자.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솔 나눔 식품의 김치맛 속에서, 매년 김장철마다 나눠지는 따뜻함 속에서, 그리고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게 된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것이 박영자가 남긴 마지막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괴산 배추공장 여사장 실종 사건이었습니다.